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표가 뒤늦게 이루어진 서울 잠실 개표소에 시위대가 몰려들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며 출입을 아예 막아선 건데요. 선관위 직원 일부는 온종일 내부에 고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은 기자, 날이 이제 많이 어두워졌는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캄캄한 밤이 됐지만 여전히 이곳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찰은 2,000명 가까운 시위대가 모인 것으로 보고 경력을 대거 투입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출입구를 봉쇄한 채 대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체육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시위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 등에 모여 있다가 오전 10시쯤 투표함이 반출되고 개표가 시작되자 이곳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개표소 앞에 모인 시위대는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부는 부정선거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지 등이 개표소 밖을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핸드볼 경기장 전체를 봉쇄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출입문을 통해 나오려는 시도가 보이면 다른 곳에 있던 시위대까지 몰려들어 나오지 못하게 막기를 반복했는데요. 한때 취재진과 이곳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하는 대한체육회 직원 등도 경기장 안에 갇혔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여전히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안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동훈 기자, 그래서 이제 개표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개표가 그 끝난 투표함도 지금 이송을 못하고 있다고요? 네, 이곳 개표소에는 오늘 개표한 잠실 7동 투표함들을 포함해 송파구 전체 380여 개 투표함이 보관돼 있는데요.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하지만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하면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하면서 투표함이 35시간이나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해산 요청을 한 데 이어 시위대를 강제 이동시킨 다음에야 투표함을 옮길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비슷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소 앞에서는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위대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렇게 35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졌던 서울 잠실동 투표소를 비롯해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투표소는 모두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용지 인쇄를 줄였다는 입장인데요. 되레 선거 불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 지역 투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두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인쇄 최저선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잡는 내부 지침을 각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60%보다 낮습니다. 선관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침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빌미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인쇄 분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엔 잔여 투표용지가 반출돼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 성급하게 적은 투표용지를 찍으며 도리어 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훈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 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적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 일정 4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맹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과천 중앙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참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를 끝나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집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2차로 치맥집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황 CEO는 특히 한국에 엔비디아의 AI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계환 기자. 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번화가입니다. 젠슨 황 CEO의 삼겹살 회동 저희도 화면으로 잘 봤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저녁 7시쯤 시작된 젠슨 황 CEO의 삼겹살 회동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까지 4사람은 조금 전 9시 10분쯤 이곳을 떠나서 200m 거리에 있는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과 소맥에 이어서 2차로 치킨까지 그야말로 한국의 불금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입니다.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재킷의 차림에 황 CEO는 재킷을 벗고 자리에 앉은 뒤 자연스럽게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 이혜진 회장이 깻잎에 고기와 파채를 넣어 먹는 법을 알려주자 이를 따라서 쌈을 싸먹기도 했는데요.
삼겹살을 굽는 건 역시 4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구광모 회장이었습니다. 4사람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마시면서 고 코리아를 외치며 건배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잠시 밖으로 나온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은 황 CEO로부터 개인과 먹거리 등 가벼운 이야기만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간부회동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황 CEO는 직접 먹을 것을 들고 나와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소통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찹쌀 도넛과 꽈배기가 든 상자를 나눠주면서 사인과 사진 요청을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협력한 HBM 칩도 포함됐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HBM 칩을 건네며 당신 것이라고 농담을 던지자 황 CEO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내 것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황 CEO는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발표한 4가지 제품을 소개하면서 한국 파트너사들이 앞으로 더 바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엔비디아의 AI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식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이 될 것이라면서 AI 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황 CEO와 총수들은 이어진 치맥 회동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젠슨 황 CEO, 나흘 동안 한국에 있을 텐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젠슨 황 CEO는 앞으로 나흘간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에 오자마자 첫 일정으로는 PC방에서 프로게이머 베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 발상지라면서 한국의 게이머들이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였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일단 6일인 내일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7일에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게임 회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번 방안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인 젠슨항의 잠실 야구장 시구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홈경기에서 젠슨항이 공을 던지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젠슨항 CEO가 인공지능이 점차 피지컬 AI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로보틱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두산그룹과의 협력도 기대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 8일에는 LG와 현대차, 네이버 사옥을 찾고 국내 로봇 AI 스타트업 간담회 등이 진행됩니다. 젠슨항 CEO의 이번 방안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50원 선까지 육박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계속되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 상당 기간 환율 상승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입니다. 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540원대에 진입한 이후 주간 거래에서도 1,540원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오전 한때 1,550원 선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입니다.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율 상승을 예상해 원화로의 환전을 미루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거세지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구두 개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방으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8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부담이 큰 상태에서 구두 개입은 물론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9천을 내다보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8천을 위협받다 8,100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와 9.92% 급락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의 장기화, 대미 관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환율 상승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약 찌꺼기 제거 작업 도중 도구를 사용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찰 등 물리적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같은 작업이 세척 과정에서 배관이 막힐 때마다 진행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추진체 조립에 사용한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 잔류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작업은 공구를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1차 작업과 장비를 이용한 2차 세척 작업으로 나뉩니다.
그 화약 잔류물을 처리를 하고 나면은 세척을 하고 나면은 쉽게 말해서 공구에서 화약을 떼내는 슬러리 상태의 화약을 떼내는 거고요. 경찰은 1차 분리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주목하는 건 2차 세척 과정에서 진행된 찌꺼기 제거 작업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기계를 돌리고 약 1시간쯤 뒤 세척 상태를 확인했지만 화약 잔류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작업자들이 배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하고 찌꺼기를 도구로 긁어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찰과 충격 등 물리적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같은 작업은 배관이 막힐 때마다 진행됐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한 고체 추진체 전문가는 YTN과의 통화에서 화약 찌꺼기 안에 들어있는 미세알루미늄은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작업 상황이 담긴 영상은 없는 상황.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고 합동 감식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대진대석좌 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이렇게 함께한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육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이 오늘 국회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선 이들의 표정, 메시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넥타이도 안 메고 오네. 살도 많이 빠지셨네. 노타인가 요새는? 아니 오늘 더웠어. 네,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이곳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그 이후 저는 정치적인 형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줄을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볼거리가 많았던 여의도 국회였습니다. 이렇게 당선된 14명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등원을 했죠. 여의도에 새로 입성한 당선인들이 이제 첫 출근길 같이 보셨는데요.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띄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뭐 아무래도 뭐 한동훈 대표의 입성이 제일 뭐 큰 것 같고요. 예. 많은 그 지지자들이 같이 밖에서 이렇게 열렬 환영해주고 또 많은 뭐 박정아, 뭐 또 한지아 의원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뭐 송영길 또 이광재 이런 분들도 뭐 과거의 동지들이 다시 또 끈끈하게 입장해서 또 청와대에 그야말로 참모진들이 와서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우군을 보완하는 듯한 그런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본 장사거든요. 재보궐 선거에 하나를 빼고는 다 우리 몫이었는데 오히려 더 말하자면 보궐선거 입장에서는 민주당 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환영하고 반가우면서도 그렇게 확 이렇게 즐거울 수 없는 예.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다른 때보다도 웃는 모습들이 많아서 예. 보기 좋은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들어가는데 웃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저 사람들로서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누가 카메라 세례를 가장 많이 받느냐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가장 눈에 띌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보궐선거의 승자를 위해서 팬들이 저렇게 군집하는 것에 대해서 진풍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모나미 패션인가? 모나미 스타일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대체로 이제 흰 상의에 아래는 검은색 하의를 입고 볼펜 그렇습니다. 볼펜 그래가지고 색깔이요?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는 뭐 이제 그런 팬들 때문에 모나미 뭐 스타일이라 그러든가 모나미 패션이라 그런다 그래서 지금 좀 네. 예.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눈에 가장 띄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요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희망의 씨앗을 봤다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안 나타났어요. 네. 그것도 눈에 띄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주목받은 인물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한동훈 의원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같이 이제 집결을 했고 의원회관 그 배정받은 걸 보니까 네. 이게 친한계 의원들하고 같은 층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1022호라고 그래요. 예. 아마 박정희 의원도 아마 10층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층으로 갔네요. 보통 이제 사실 로얄층은 이제 6층, 7층인데 그래도 어쨌든 신인이니까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이나 고동진 의원이나 김형동 의원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것도 업무론으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라고 그렇게 배치했나 이렇게 얘기 소통은 나오지 좀 잘 될 않을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같은 국힘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한때 이제 국민의힘 대표였잖아요. 네. 예, 이준석 의원하고도 이제 악수하는 장면도 같이 봤고 또 그 누굽니까? 어쨌든 유이동 의원 이번에 이제 같이 이제 당선이 됐고 이렇게 포옹을 하는 장면도 봤는데요. 그 우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는 당대표 시절에 처했던 상황이라든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당대표 시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선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정말 외롭게 삼자구도에서 싸웠고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완전히 무소속으로서 그 조직세가 강한 부산 북갑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공통점에 더해서 지금 이제 보수의 미래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 보수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우뚝 선 오세훈 시장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보수가 다시 움직일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넓힐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 사람을 주목하는데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소위 그 보수의 재건 또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이 느슨한 연대든 아니면은 굉장히 긴밀한 연대든 연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이동 의원 평택을에서 정말 어렵게 이겼지만 정말 장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유이동 의원도 역시 개혁 보수입니다. 그래서 그 포옹하는 장면이 주는 함의가 크고 정말 보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 속에서라도 희망의 씨앗은 이런 데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장면이 그래서 유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수 재건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의 첫 일성이기도 했는데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을 주의 깊게 봐라.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복당을 언제 할 것인가?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이것도 참 관심인데 오늘은 좀 말을 좀 아꼈습니다. 미리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얘기를 했네요. 지금은 한동훈 의원이 자기 스스로 복당을 시도할 이유가 없죠. 몸값이 커졌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발언이 나는 정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서둘러서 본인이 복당하는데 뭐 장동혁 대표하고 싸움하면서 되니 안 되니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아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복당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뭐 그런 계산이 있고 복당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한지아 의원이나 박정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당과에 조율을 하면서 복당이 되는 과정이 한동훈 대표는 좋지 않겠냐. 본인이 그 문제 가지고 더 당이 쟁론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당에서 우선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우선 송원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이제 뭐 다 임기도 끝나셨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뭐 장동혁 대표가 무슨 뭐 그 투표 용지 문제로 저렇게 계속 그 버틴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한풀 꺾이고 난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제 그것부터 이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요 얘기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를 열흘 남기고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냥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과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1년을 정리하면서 가슴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비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 꼭 이깁시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열흘 뒤면 원래 임기가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사퇴를 했거든요. 조기 사퇴. 열흘을 안 기다리고 그냥 사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 본인 혼자서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임기 만료는 6월 며칠이다 그러면서 임기를 다 채울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렇게 열흘 남겨놓고 내려가겠다 하면서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서 3사람이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위 당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소위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또 바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때문에 친한계에서 너무 공세적으로 나가면 이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수세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빨리 자리를 내주고 새로운 주류 정치인이 새 원내대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당의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될 것인지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를 보면 송원석 의원이 왜 오늘 사임을 결정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류 간에 조율이 됐나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주류라면은 지금 당권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당권파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나름대로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과거에 친윤계였던 사람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와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유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의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2년 후 총선 아닙니까? 근데 총선인데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다 보면 나중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지단 사람들은 공천만 받으면 또 되는 지역에 전부 포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거의 전멸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 송원석 원내대표 후임으로 거론되는 3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김동읍, 정점식, 성일종 이렇게 이제 3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김동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금 의원이고 부산 북갑에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적도 있었고 성일종 의원은 당 주류로부터 이제 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정점식 의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성일종 의원은 개파색이 좀 옅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의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안 간 곳이 승리했어요. 네. 서울시장 또 경남도지사도 박한수 지사도 제발 좀 오지 마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당내에서 분위기상으로 이 장동혁 대표하고 약간은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흐름이 당내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선은 제 생각에 손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며칠 상관이지만 먼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주자는 그런 여론이 당내 잠재에 서서히 퍼지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김도읍 의원하고 정점식 의원이 서로 간에 좀 대결적 지점인데 큰 흐름으로 보면 정점식 의원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닐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뭐 어쨌든 김도읍, 성일종 두 분이 좀 그야말로 이중으로서의 어떤 쌍두마차처럼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 복당을 하기에는 김도읍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도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정점식 의원 입장에서도 좀 그 입장이 난처한 게 통영시장을 잃었어요. 사실 경남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크게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지장을 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좀 유연하고 또 포용적인 그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가 그나마도 무공천을 주장했다는 면에서는 조금 상징적으로 그 당이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그런 어떤 중도 보수 재건을 위해서 좀 이제 낮게 보여지는 측면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근데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인데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볼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간 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이제 잠실로 갔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었고 말이죠. 그건 어떻게? 글쎄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입당 뭐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번의 어떤 저항과 싸움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연반장을 돌리는 어쨌든 서서히 장동혁 대표를 포위하는 전략이 당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는 여론이 점차 점증할 것이다. 총선이 가까울수록 장동혁 얼굴로 총선 다 진다라는 의견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이동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김도읍 의원이나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사퇴해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는 뭐 보시는 것처럼 시끄러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훈, 우재준, 유이동 의원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 이제 그 사퇴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소리들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민주당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대 승부처인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정청래 책임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큰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당내에서도 여러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거 백서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네. 사실 어느 지역이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패배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출구 조사에서도 서울시장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처럼 예측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민주당의 압승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7시 넘어서 서울이 뒤집어졌다는 거에 대한 충격이 민주당은 엄청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전북지사를 사수해가지고 큰 산을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평택 을과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문제 제기로 하면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연임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러한 그 목소리를 낼 것이라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까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합리적 수순인데 본인이 지금 투표용지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고 희망의 씨앗을 본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그 행동 패턴을 봐서는 그렇게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바깥에선 생각하지만 안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내에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이제 잠깐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자 민주당 얘기 이제 계속하자면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 주로 그 책임을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은 박범계 의원, 이현주 의원 그리고 강득구 의원 주로 이제 친명계에서 이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그 특히 이제 전북이라든지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선거 구도하고 연관되어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사퇴를 하고 당으로 와서 전당대회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 바로 이어서 민주당은 거의 전당대 전초전과 같은 논쟁을 시작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유이동 의원이 당선됐던 평택 지역에서의 민주당에서의 어떤 스탠스, 뭐 특히 친노 친문 인사들이 조국 대표를 감싸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세지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은 과연 정청래 대표는 제대로 지원을 했느냐, 갔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연동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북도 어렵사리 당에 사실은 전북 도민들이 그래도 뭐 민주당을 버릴 수가 있겠냐는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지.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가져올 것을 가지고 힘 안 써도 될 걸 공천을 잘못해서 힘 쓰는 바람에 오히려 수도권이 졌다. 이런 어떤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에 뭐 대선 백서가 객관적이었습니까? 그렇지 똑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객관적인 백서를 하지만 정당에서의 백서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백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이제 개파마다의 평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어쨌든 서울시장을 잃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많이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반사 이익이었지 정청래 대표가 잘해서 얻은 것이냐 이런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이제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이제 8, 9월이면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바뀌는 수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것이 바뀌는 것이냐인데, 그래서 그 관심인 분이 지금 송영길 의원 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재보궐로 인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만은 의원실도 818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직전에 박찬대 의원,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썼던 방이잖아요. 네. 송영길 의원의 위상을 또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쟁점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요.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나름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내부의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총리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송영길 대표도 나올 가능성을 또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편안한 그런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한다면 송영길 대표는 그 위상이랄까? 내지는 어떤 과거의 인연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일련의 어떤 대립각 비슷한 거를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또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정청래 대표의 그 당원 지지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과 대표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애써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명심이라고 합니까? 명심을 드러낼 것인지 드러내지 않을 것인지 또 결과를 보면 명심이 반영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냥 그 합리적인 추론으로 하자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비판 정서가 소위 친명계 내지는 이재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추측이나 가늠 정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송영길 의원도 김민석 총리가 그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지 이런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총리 후임 인선도 지금 관심인데 거론이 되고 있는 분들이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까지만 해도 한성숙 장관까지 거론이 됐는데 오늘 강훈식 정성호 이렇게 두 분으로 좀 압축이 되는 느낌이네요. 네. 아무래도 뭐 한성숙 장관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거리감이 센 분들을 총리로 내세워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정성호가 또 우선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자기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선적으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좀 앞세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연령층이나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리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정성호라는 분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아닌가.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송영길 의원한테 총리를 꿈꾸지 마라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아예 미리 그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나와야 될 지방선 끝나자마자 이런 하마평이 나오는 이유는 당신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는 한편으로 보면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김민석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차기 총리와의 관계를 좀 대통령실이 정리해달라는 내부 논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성호 장관은 차기 총리설에 대해서 YTN 기자한테 1%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이르면 7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지명할 것 같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표 얘기 잠깐, 투표지 부족 사태 이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지금 잠실에 아직도 수천 명이 잠실 개표소에 지금 몰려서 지금 항의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그 항의 시위의 중심에
황교안 전 총리와 장동혁 대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부정선거를 의도했다면 오세훈 시장이 또 당선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의도했다면은 잠실에만 투표용지를 덜 갖다 줬겠습니까? 오히려 그럼 다른 지역도 후보 지역이 있었을 텐데 한마디로 이 중앙선관위 지금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의 표명한 외에도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선관위 시스템을 고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선관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은 여야에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의 이 형편없는 부실 관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이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 상황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오늘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점프까지 하던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을 네.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막으려면은요, 바로 투표용지가 부족해갖고서 뭐 오토바이로 그 비닐봉지에 싸서 배달을 하느니 그랬을 때 그때 막았어야 되고, 그때 후에도 계속 투표를 해가지고 오늘 투표함을 전부 개표해서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지금 확정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관위에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만한 그 대책을 세우되, 지금 잠실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중에 잠실에서 투표 못해서 분노하셨던 잠실 주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부정선거를 무리해서 지금 주장하는데,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얼토당토하는 언어 도단에 정말 제3, 4세계나 있을 그런 부실선거이지만, 이걸 부정선거로 해갖고 그 시위를 하는 시위대는 그렇다 치고 그걸 주도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가, 여당에서도 국정조사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사실 뭐 이거는 옛날에 이제 독일에서 그런 일이 한 차례 있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일부 지역에 재선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정조사를 해야 될 거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무슨 종이도 모자라는 나라도 아니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 9시에 있었던 것도 부적절했다고 봐요. 우선 출구조사를 제대로 연기할 수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먼저 사퇴를 선언하면서 재발 방지에 마무리를 짓겠다 해도 좀 뭐랄까 일찍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그날 저녁에 한 것이 사과가 아니었어요. 사실 형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마치 꼬리 자르기식의 어떤 자기 구실만 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흥문인데요. 지금 이 사태는 장동혁 구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기 망정이지, 정원호 후보가 당선됐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파급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잠실에 모여 있는 시위대의 규모만 보면은 이게 쉽게 꺼질 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형주 대진대 석좌 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첫 출국 외교 일정으로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평양에 갑니다.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인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게 될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발로 전해 이념의 뿌리가 같은 당대당 교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应国务委员长金正恩邀请，中华人民共和国主席习近平将于6月8号至9号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进行国事访问。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입니다. 오는 7월 11일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란 상징성에 무게를 둔 거로 보입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새기면서 혈맹 관계를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작년 9월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참석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띕니다. 북한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국빈 환영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여러 경로로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국, 러시아 정상의 방중 직후인 만큼 북핵 문제나 북미 대화 재개 관련 논의도 관심입니다. 双方将以此访为契机，推动中朝关系与时俱进，为地区乃至世界的和平稳定和发展繁荣做出更大的贡献。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고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출해권 문제는 중동 전쟁 여파 속에 대체 백길인 북극 항로 활성화와도 연결됩니다. 또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광역 두만 구상과도 맞물려 우리 정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나 비핵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건데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이 발표되자 청와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한반도 문제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는데 대화의 문을 닫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중재 역할을 촉구한 거로 보입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거론된 거로 전해진 만큼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북미 대화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해지는 북중 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중국의 경제 지원이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할수록 남북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시 주석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유인도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상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북핵 문제를 두고도 비핵화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북중러 삼각연대는 더 공고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 재확인 행보라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은 이번 방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며 대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다소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시급히 재건하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방한해 공식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PC방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나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고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격의 없이 소통했습니다. 젠슨 황의 방한 첫날을 차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 즐겨 입는 가죽 자켓 대신 짙은색 자켓과 흰색 바지에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난 황 CEO.
깜짝 선물이란 말로 한국 기업들과 투자 협력 발표를 시사하면서 시작부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No, I have some surprises. 특유의 환한 미소를 장착한 황 CEO는 밀려드는 사인과 기념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행선지는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e스포츠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자리에서 황 CEO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직접 사인한 그래픽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This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with my signature and Faker's. Look at this. This might be worth $1 million. 엔비디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은 행보로 보입니다. 지난해 깐부 회동에 이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화제의 삼소 회동은 저녁 7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밤을 함께한 멤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오자마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단숨에 들이킨 황 CEO는 깻잎에 고기쌈을 싸먹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무채색 편안한 옷차림의 총수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제품 AI 가속기에 5대 역폭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 LG전자와 네이버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가운데 총수들끼리 친목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만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온 황 CEO. 이번엔 시민들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HBM 칩스와 간식을 나눠주며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Very important to me. So I came to Korea to thank them, to celebrate with them, and to congratulate them for such an incredible year.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 백영훈 과기부총리와의 회동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야구 경기 시구, LG 현대차 네이버 사옥 방문 등 빠듯한 일정을 종횡무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의 인공지능 AI 기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채용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AI 기술센터는 싱가포르와 영국, 타이완 등에서만 운영하는 거점으로 설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의 글로벌 기술 전략 요충지에 포함되게 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어디에 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인 것 같다면서 AI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를 안다면 일하러 오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시위대가 출입구를 봉쇄해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개표소 주변을 둘러싸고 출입을 막은 건데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나오려면 명함과 신분증을 제시하라며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개표소에서 빠져나온 인파도 있었지만 선관위 관계자 30여 명은 여전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가 이어진 잠실 7동 투표소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충돌도 발생했는데요. 긴박했던 반출 과정을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대치가 계속된 서울 잠실 투표소 인근을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부터 18개 기동대 1000여 명을 배치해 투표함 이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자진 해산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투표소 입구 바닥에 드러눕거나 후문에서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권을 보장하라! 이번권을 보장하라! 참정권을 보장하라! 참정권을 보장하라! 결국 경찰은 강제 이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투표소 진입을 막는 시위대에 손과 발을 들어 한 명씩 옮기기 시작했고 전격적인 기동대 투입과 시위대 해산을 거쳐 오전 9시쯤 투표함 2개는 투표소를 빠져나와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 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개표 작업이 46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9.22%를 득표해 48.07%를 받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1.15%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개표가 모두 완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예상됐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한석이 국민의힘에 돌아갔습니다. 서울시의회 정당별 비례대표 총 득표는 민주당 228만 7,569표, 국민의힘 229만 5,093표를 기록했습니다. 개표 완료 전까지는 민주당의 득표가 앞서 전체 비례대표 의석 15석 가운데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 예상됐지만 마지막 투표함 개봉 결과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확정됐습니다.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반출된 뒤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고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엔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도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유권자 개인정보관리 부실까지 선관위의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함이 반출된 뒤 투표소로 사용된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기 적힌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기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대조 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종의 대기표인데 투표소 한편의 상자 안에 방치됐다가 시위대에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에는 기표 용구 등 선거 물품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빠져나간 경로당 건물 앞에는 여전히 투표소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투표소 번호는 지워졌고 조작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관리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 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 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연일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큰 혼란이 빚어진 선거 당일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나흘 만에 이뤄지는 조사로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6명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수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6개 시민단체도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당 절차를 마친 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사태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2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개표방송에서 송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에 호남 비하 상징이 사용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책임 있게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진숙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와 KBS는 일베 대리인이냐고 비판하며 소리 소문 없이 영상을 내리는 비겁한 도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공적 콘텐츠를 다루는 기관에서 최소한의 검수조차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홍보 영상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최종 검수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를 걸러내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는 검수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선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재보궐선거에서 이긴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대거 등원했습니다. 이들이 22대 의원으로 참여한 첫 투표를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장 연단을 꽉 채운 13명의 새 얼굴, 지난 3일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국회의원들입니다. 상중인 민주당 김성범 의원을 뺀 이들은 최다 6선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성실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등원 신고에선 크고 작은 기싸움도 엿보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수갑을 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다만 22대 국회의원으로 첫 단추를 끼는 자리, 보수 차기 경쟁자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다소 어색한 인사와 4선이 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의 여야를 오가는 악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명이인 민주당 올드보이 박지원 의원과 신인 박지원 의원은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본회의에선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이 삼수 끝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첫 일성으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나란히 국회 부의장에 뽑혔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하반기 원구성 절차가 시작될 텐데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나눠먹기는 없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를 누가 쟁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첫 출근길 보수 재건을 외쳤는데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보수 야권이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양복 기세에 금배지를 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벅찬 표정으로 90도 인사한 한 의원은 12.3 계엄의 밤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면서 보수 재건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초선 의원을 향한 열띤 취재 경쟁 속에 한 의원은 친한계와 의기양양 세과시에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재보선으로 입성한 새 얼굴 4명이 인사했습니다. 민심은 분명했고 표심은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하고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책임론 속에 장동혁 대표가 빠진 사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소회를 비굴함으로 정의하며 눈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총선 꼭
이깁시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9일에 치러지는데 사선 김도읍, 삼성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빠르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를 넘어 중진들도 물밑에서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유이동, 한동훈 등 개혁파 3인의 당선을 신호탄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자며 백서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지도부 책임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친명계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겼지만 졌다는 싸늘한 평가를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선거 뒤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61명 의원 앞에선 정 대표는 대승이라는 전날 총평을 반복하는 대신 지방선거 백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니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당 차원의 반성부터 하자는 거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정청래 책임론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탈환 실패의 값부터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일찌감치 정청래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송영길 의원도 육선 등원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 반면 교사가 돼서.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대표 연임 준비의 포석으로 활용해 사실상 패인을 제공했다는 친명계의 냉담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지역 패배의 원인을 왜 당대표에게서 찾느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라 양측의 거리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친명과 친청계의 책임론 핑퐁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 경쟁에 서막이 올랐다는 건데 개파 간 알력 싸움에 집중하다가 정작 선거로 표출된 민심 분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각에서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제 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관세 전쟁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정당성이나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나 과잉 생산 관행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석 달 만에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고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 6곳엔 10%, 나머지 54곳엔 1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Driving all of these deficits, we believe, among other things, are unfair trading practices. One of these is a tolerance for the import and export of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어떻게 해서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사실을 확인했던 일부 국가들은 아예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한 국가들을 제지하면서 정작 그 제품을 생산한 국가들은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中方反对各种形式的单边限制措施，包括以强迫劳动为由对华实施了一系列贸易限制措施. 미국은 강제노동에 이어 다음 달쯤 과잉 생산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을 상대로는 허술한 반부패 제도까지 문제 삼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301조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3조 원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수소차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캐나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는데 독일과의 맞대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지 유력 방송사 C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캐나다에 사는 동물 비버의 이름을 딴 투자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3조 4천억 원을 캐나다 현지에 투자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 트럭 기술을 전하고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을 세우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한화오션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잠수함 입찰을 따내면 2030년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화 수소 플랜트와 수소차 제조 공장, 충전소 약 200곳 등이 이 계획에 따라 세워집니다.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수소 트럭을 택한 건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과 미국의 공장 이전 압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CTV와 인터뷰한 전문가는 캐나다 전체의 엄청난 뉴스라며 저탄소 수소 부문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산 잠수함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도착한 도산 안창호함은 장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민관이 함께 기술과 투자를 앞세워 막판 수주전의 승기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낼 경우 캐나다에 43만 개의 일자리와 약 106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의식해 최근 납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경쟁국 독일은 65만 개의 일자리와 약 95조 원대의 경제 효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수주전 속에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 입찰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 희생자 5명의 위패가 놓여있는 합동 분향소에 유족들이 들어옵니다. 재단에 국화꽃을 올리고 묵념을 이어가 보지만 끝내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됐습니다. 시민들도 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가슴이 좀 먹먹하죠. 아직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조문을 마친 뒤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 근본부터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지방선거 당선인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허 당선인은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전수조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전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안전관리 자료 5,400여 점과 휴대전화 6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양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YTN은 양주시가 과거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 조사한 정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복지부 점검 결과 양주시의 매뉴얼 위반이 곳곳에서 확인이 됐는데 전담 공무원 수도 복지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친부의 학대로 숨지기 넉 달 전 학대가 의심된다는 첫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점검 결과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양주시의 부실한 대응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양주시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2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선 점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 가정에서 벌어진 학대 의심 사건인데도 정작 집은 찾아가지 않고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조사한 건 매뉴얼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조사 없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하는 걸 목적으로 내부 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본 겁니다. 대응 체계가 있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양주시의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정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 1명이 맡는 학대 의심 사례가 연평균 50건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양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이 학대 의심 신고 부실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인력 문제가 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부가 점검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71곳이 같은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담당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주시 부실 대응에 대한 조치를 넘어 인력 보완 등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 지역을 확대해 추가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이 한국의 갯벌 2단계를 심사한 결과 확대 등재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권고가 내려진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대 등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대화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미국이 승리할 거라면서 모주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불안한 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이 휴전과 관련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자신도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And it would be really nice if Lebanon could have some peace. And I spoke to Bibi Netanyahu about that, and I speak to them about it, and I actually spoke to Hezbollah about it. And I think progress is made.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곧 합의 내용을 알게 될 거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 초기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했지만 인명피해를 우려해 실행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우라늄이 매몰된 곳을 감시하고 있다며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You're using. 또 합의가 이뤄지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만나게 된다면 영광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다면 곧바로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행동 가능성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수수료 징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란은 단순한 통행료가 아니라 수색과 안전 보장 등에 대한 합법적인 서비스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수수료 수익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이란 혁명 수비대로 유입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외국 선박회사에도 강력한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화재 사건이 발생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미국의 제럴드 포드호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동을 떠나 최근 미국으로 돌아간 포드호는 복귀하는 데만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실안이 모두 검게 변했습니다. 철제 침대는 처참하게 뒤틀려 무너져 내렸고 천장의 전선도 불에 탄 채 엉켜 있습니다. 바닥에는 잿더미가 가득합니다. 지난 3월 이란 전쟁을 위해 중동에 투입된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세탁실에서 난 화재는 곧바로 진화됐고 병사 2명이 가볍게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We're also aware of a fire on board the USS Gerald R. Ford. We're thinking about the crew there who were injured in the fire. We believe and hope that everyone will be okay, and we're grateful for that. 하지만 미 CNN 방송은 현장 영상을 입수해 불이 났을 때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큰 불로 번질 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포드호 승조원들은 진심으로 배를 잃을 뻔했다며 모두 허둥지둥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13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항공모함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화재로 승조원 600명이 바닥에서 쪽잠을 잤고 오수 처리 장치까지 고장나면서 이른바 화장실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In the moment it is going to suck. Everything's not good. At the end of the day all the tribulations are worth it. 결국 지난달 미국으로 복귀한 포드호는 장기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포드호가 다시 출항할 준비가 되기까지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라며 공백은 다른 함정들이 메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25 전쟁 중 목숨을 잃은 국군과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유해 봉환식이 국내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해 봉환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이정표라며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로 감싼 유해 상자가 천천히 기념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용사 10명과 미군 용사 3명의 유해를 각자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상호 봉환식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봉환식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배 국방부 장관, 제이미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해 전사자들을 예우했습니다.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을 끝까지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국 용사까지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한미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봉환은 참전 용사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깊고 굳건하게 만드는 뜻깊은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브런슨 사령관 역시 영웅 13명의 귀환은 동맹 사이에 깨지지 않는 약속을 상징한다며 한국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To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for your sacred devotion. More than 7 decades have passed, yet Korea has never forgotten.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영웅들에게 이 대통령은 무명 군번줄과 아리랑 스카프를 수여하며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돌려받은 유해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을 실시해 정확한 신원과 유가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며 원만하게 풀어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잠 도입 등을 위한 최근 한미 안보 협상에서도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야생 흑곰이 도심에 내려와 주민 4명을 공격했습니다. 곰을 잡으려고 사냥꾼이 마취총을 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면서 동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제철소입니다.
인도를 걷는 남성을 향해 검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야생 흑곰입니다. 깜짝 놀라 요리조리 피해보지만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더니 앞발을 들어서 남성을 덮치고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위기 순간 자동차 한 대가 도우러 오자 건물 안으로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육중한 몸으로 유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입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몰래 건물을 빠져나온 뒤에는 근처 공장과 주택가를 헤집고 다니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建物の上ですか？建物の屋上歩ってました。数名の方が屋根の上歩ってたとかそんな状況です。 도심에 나타난 난데없는 곰 습격에 4명이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후쿠시마시는 서둘러 총기 사냥을 승인했습니다. 사냥꾼이 현장에 바로 투입돼 마취총을 쏴 잡으려 했지만 바늘이 피부를 뚫지도 못했습니다. 麻酔銃による発砲を試みました。命中は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なかなか効かず、今もなおクマは逃げている状況でございます。ただし 곰이 자취를 감추자 동네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小学校もしかしここ学童じゃないですか。学童の隣なんでやっぱりちょっと人をさっき襲われたっても聞いたんでやっぱりちょっと心配になりますね. 지난달에는 도쿄 외곽에 있는 야산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발자국과 배설물로 볼 때 곰이 벌인 짓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등산하던 러시아 남성이 곰 공격에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겨울잠에서 깬 곰들이 여기저기 출몰하며 인명피해를 내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선발 올러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삼성을 물리쳤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3강을 지키고 있는 삼성과 이제 2경기 차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올러가 1회 박승규를 삼진으로 잡은 속구가 시속 154km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1회 말 나성범과 아데르린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자 올러의 공엔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2회 최영우와 전병우, 위지혁까지 3타점 연속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올러는 6회 원아웃 이후 김상준에게 첫 안타, 김지찬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지만 7회까지 단 2안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시즌 7승째를 따냈습니다. 기아는 박민이 2대0 앞선 4회 투런프를 뽑아냈고 7회에는 김도영이 적시타를 쳐내며 5대2로 승리했습니다. 3연패에 빠진 3위 삼성을 2경기 차로 추격하며 선두권 도약에 속도를 냈습니다. 저번에 대구에서 한번 쳐봤을 때 그 앞 카운트에서 속구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불안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구 2구 내에 좀 승부를 해보려고. 한화 류현진도 롯데를 상대로 6회까지 비자책 2실점으로 역시 시즌 7승째를 올리며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타선에선 페라자가 3루타 빠진 사이클링 히트로 3타점을 올리며 9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두산은 3대1로 앞선 8회 초 2점을 내주고 동점을 허용했지만 8회 말 조수행이 결승타를 앞세워 4대3으로 키움을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SSG는 최지훈의 홈런 2방과 조용우의 홈런 등으로 KT를 6대5로 꺾고 역시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선두 LG는 한 달 만에 돌아온 문보경이 2회 첫 타석에서 홈런으로 신고식을 하고 8회에는 역시 부상 복귀전을 치른 문성주가 3대3 균형을 깨뜨리는 적시타를 쳐내며 NC를 5대4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기온을 밑돌며 더위도 강하지 않았는데요. 주말이자 현충일인 내일은 낮 동안 꽤 덥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아침 공기는 조금 더 선선해지지만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며 조금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바깥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 해안을 찾는다면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3도, 광주 14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 29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려지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